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생명연편, 이제 집단 지성을 모색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호경 공학관리원 회장님, 우리 출연연 등 산학년의 기업가정신 고치와 국가 R&D 시스템 대혁신 방안, 평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떻습니까? 네, 출연연에서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빅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함양시키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거기다 더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학관리원은 전에 이제 영국 왕립한림원하고 같이 기업가 정신을 좀 더 만드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학한림원하고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불발이 됐습니다. 출연연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지향하시고 적어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사회문제 해결형이나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집중하시고, 그 출연연에서 이제 우리 이제 국가 과제를 보면 연구 목표를 지향하는 과제로 처음엔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좀 평가 지표를 지향하는 과제로 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지향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국가 R&D 시스템 대혁신 관련해서 뭐 이제 과총에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시죠? 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은 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서 도전적인, 남들이 안 해본 걸 하는 그런 방법밖에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티나 실릭이라고 저 스탠포드 교수인가? 하여튼 그 혁신에 대한 요소를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거. 그러면 일단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기반이 있어야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 그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설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암만 혼자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연연 기업가 정신 고치해야 된다, 중요하다. 하지만 시스템이 안 받쳐주면 그거를 인커리지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게 말짱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다양성을 용인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 국가 R&D 시스템 대혁신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태까지는 우린 지식의 축적에만 신경을 썼다면 창의성, 도전 정신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미세먼지라든가 이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데로 가는 그 어떤 그 인력을 공급하는 그 기지로서 트레이닝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 정신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그 스테이션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연연의 그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좀 정부 쪽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 총장님, 좀 국가 R&D 대혁신 관련해서 항상 이 평가 시스템 혁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대학에서도 보면 김 작가, 이 작가, 박 작가란 말도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마구잡이로 공장식으로 찍어내니까 양떼기 평가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특허 심사도 좀 까다롭게 하고 논문도 피인용 지수 쪽을 좀 많이 따지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좀 완비가 또 돼 있지도 않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연구를 하는 목적 자체는 바뀌었는데 평가 시스템들은 예전에 하던 관행 따라서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 생명연 같은 그 출연연구소는 대표적으로 국가 원천 기술 개발의 메카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천 기술이나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서 기업을 하고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떨어진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점에서 보면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고 논의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평가 시스템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사실은 그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명연은 평가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저희는 어쨌든 기관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본적으로 논문이든 특허든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들만 양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정량적인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관이 그 가야 될 방향이나 이거와 정합성이 좀 떨어져도 그것들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인 포션들을 좀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기관의 진행 방향과 기관에서 해야 될 일과 그 실제로 하는 연구 성과들이 얼마나 정합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좀 평가를 좀 하려고 그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네. 예, 이 평가제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나 그러면요. 직장을 갖고 나서도 수능 시험을 치고 계세요, 다들. 그 점수화되는 그 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수능 시험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대학은 어떡하냐? 대학도 뭐 정교수, 부교수 승진할 때 페이퍼 보겠죠. 근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봉급을 책정할 때 학과 주임 교수가 책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과에만 봉급 인상률을 달리 책정해 줍니다. 뭐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해서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맨날 평가에 그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그 평가 가지고 내 미니멈 안전을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의 그 대개조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게 기업가 정신이죠. 평가 조금 못 받더라도 내가 이거로 한번 크게 성공하고 세상을 바꿀 거야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같이 디스커션 할 때는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할까? 갑의 입장에서 갑이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틀렸다. 을들이 진짜 반란해야 된다. 니네가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볼래라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돈이 부족하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항상 예산 부족하시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R&D 비용은 국가 R&D 비용이 그 국가 전체 예산의 5%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국가와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돈을 같이 쓰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각자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하면은 정부는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정부와 대기업과 대학과 연구소와 같은 방향의 방향성을 정하고 돈을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효율적인데 평가하실 때 뭐라 그러시죠? 중복됐다. 왜 니네는 중복해서 하냐? 그리고 하고 나면 아웃풋은 누구 거냐? 정부 거냐? 대기업 거냐?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가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방향으로 쳐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기관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R&D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좋습니다.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떠세요? 아까 이런 산학년 기업가 정신 고취, 국가 R&D 대혁신 이런 측면에서 혹시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연구를 창업과 연결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운동선수도 자기의 뭐 어떤 사람 지구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어쨌든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42.19km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나는 중간에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연구를 할 거야. 나는 중간에 기다리다가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연구를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모두가 실패자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M&A라는 시스템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주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코스닥에 IPO로만 가야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실패하니까 난 두려워. 이런 그런 어쨌든 경직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롤이 주어지고 그런 롤에 맞게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체력과 자기 또 연구 분야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가는 시스템이 좀 유기적으로 가는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주어지면 조금 더 덜 두렵고 사실은 되게 두려움 있는 상태에서 기업가 정신만을 가지고 너 해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전하고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주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네, 아유, 극복을 할 수 좋습니다.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임팩트 있는 연구를 기술 사업화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 TA로 아까 저기 있으시면 TA로도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TA로도 저는 항상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보면 개방형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외부 NP 회사하고도 같이 제휴해서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명공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 권호섭입니다. 전체 교육 시스템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과정에서부터 좀 확대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출연연의 연구자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서 특히나 고경력자들의 경력 연계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저희 생명연에서도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도전적인 연구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의 허용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나 재원도 투입해서 같이 연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약 개발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쪽 바이오 분야는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술의 회의 기간도 길고 기술 단계마다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 그 산물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주기적인 그런 지원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이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그 창업이 되고 성장을 해서 엑시트하고 다시 재추다가 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 산업에서 바이오 산업이 보유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영세한 기업 위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M&A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큰 대기업 빅파마나 이런 앵커 기업들이 그런 M&A도 주도를 하고 새로운 기술의 기술 이전도 주도하고 하는 것들이 돼서 사실은 IPO 말고도 다양한 방법의 엑시트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주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때 저희 역할들이 어떤 건가를 좀 잘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자연스럽게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요. 이 바이오 생명과학 대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가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금이 바이오 쪽에 사실 작년, 재작년, 2년 전, 3년 전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그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창업이 활성화된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지만은 이게 전체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유일한 이제 엑시지 IPO였는데 IPO를 확 닫아버리니까 지금 막 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확 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선순환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순환 고리가 딱 꺼져 버리면서 이제 악순환으로 이제 가는 시점이 이제 지금 저거고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조금 다시 선순환 방향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M&A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금 IPO 시장에 좀 문턱을
높이지 네. 말고 오히려 좀 더 낮춰서 기업이 네. IPO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또 어떤 분 회장님? 전 세계에는 질병이 12,000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1000여 개의 신약이 개발이 됐고요. 그것은 페이션트가 몇백만이 넘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환자군이 1조 원을 써서 개발을 해도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안 나오는 그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량 생산해서 약을 팔던 시대는 서서히 가고 이제는 헤테로지니어스나 아까 뭐 타겟 세라피를 얘기했지만 타겟 세라피에서도 또 싱글 셀 RNA 어프로치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번 그 코로나 백신에서도 뭐 희생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량 생산해서 옛날에는 가는 그 발생했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대중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의료비가 높은 이유는 한 번 잘못하면 내야 될 벌금이 몇백억이니까 의사가 그 리스크 비용을 당연히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앞으로 그 환자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부분들이 점점 문제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비용은 점점 커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프리시즌 메디슨이나 아까 나온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싱글셀 RNA나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쪽으로 파라다임이 쉬프트 돼야 거기서 페이백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면 조선이 그런 식으로 했던 시대는 가고 있다. 유전자 가위일 수도 있고 싱글셀 RNA일 수도 있고 헤테로지니어스도 있고 뭐 ADC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자군과 투자비와 페이백, RA 비용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마켓서부터 보고 해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돼서 돈을 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들은 당연히 돈 버는데 투자 안 할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페이백이 안 나온다고 보면 굉장히 가뭄기로 간다. 예, 그래서 파라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패러다임 시프트 상당히 좀 귀담아 들을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 와서 제일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다 바이오 쪽, 뭐 생명 쪽 이야기 하시는데 물리학과에서 오셔가지고 발표하신 게 전 제일 반가웠습니다. 질문이 뭐라 그러셨나 그러면은 바이오 강국으로 가려면 바이오 G5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오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공학, AI 뭐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물리학자, 수학자 이런 분들이 다 바이오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지만 바이오가 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미국 그 의대 학장한테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태까지 공학에서 쓰는 언어는 수학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의학에서 쓰는 언어는 공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얼마나 앞으로 공학을 잘 쓰시느냐 언어로 이것이 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콕 집어서 우리 물리학도를 칭찬을 했는데 자 우리 뭐 한 말씀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제 하나의 학문, 뭐 물리학, 생물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현상, 새로운 생명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갖고 오는 장비를 써도 좋지만 그러면은 이미 그 나라에서는 그 장비 가지고서 선행 연구를 다 끝내고서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듣고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장비 업체, 특히 LTIS 같이 되게 좋은 업체랑 같이 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좀 같이 봐보자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장비 측정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 아니까 그런 거를 협업을 하면은 뭐 신약도 그렇고 새로운 생명 현상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방면에서 융합 연구도 하고 이렇게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도록 같이 사회적으로 좀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거 중요한 사실은 화두거든요. 회장님,
이런 G5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또 화두 많이 또 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쪽인데 여기 뭐 규제 이슈 아까 뭐 주 52시간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뭐 그 PBS네 뭐 블라인드 채용이네 여러 뭐 얘기도 나왔고 IP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예, 제가 현역 교수일 때 진학하는 학생들 상대로 카운슬링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주저없이 바이오 쪽을 해라.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유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었지만 2,000명 넘게 교수들이 계신데 50% 정도가 다 바이오 관련된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앞으로 대세가 우리나라가 G5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뭐 지금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바이오 쪽에 진짜 집중해야지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바이오 쪽을 육성할 수 있겠느냐. 근데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합니다만 바이오 쪽이 유독 그 생체하고 관련이 돼서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연구자들이 잘못한 게 있었죠. 뭐 황우석 교수, 뭐 줄기세포 치료 우리나라에서 못해서 일본, 중국 가서 맞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GMO 여긴 지금 이제 전부 치료 그런 것만 보통 말씀하셨는데 그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GMO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그거 사료는 전부 GMO로 기른 옥수수를 들여와서 소들한테 먹이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안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든 못 쓰게 전부 여러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고 눈치를 보고 해갖고 근데 거의 확실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전부 좀 철폐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우리나라처럼 의료 그 보험 체계에서 그 생산되는 데이터가 자대로 정비되어 있는데도 흔치 않을 텐데 그걸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기회를 가로막는 이런 규제들이 철폐가 되어야 되고요. 이건 진짜 뭐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그 힘을 합쳐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을 거는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그 간단한 일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외에 뭐 규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블라인드 채용, PBS, 52시간 중대재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론 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굉장히 요즘 답답하게 느껴서 좀 횡설수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정말 핵심적인 화두를 던지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말뿐인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걸림돌 좀 걷어내고 우리 연구 현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하면은 뭐 신약도 있고 제약도 있고 농업 뭐 환경 뭐 디지털 헬스케어 아주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시장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력 연구자가 250명 예산이 2천억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는 정말 기재부에서 좀 제발 이 모두 공공기관 관리 거기서 그거 하니까 이런 골프에서도 그립을 세게 잡으면 이거 다 오비 나잖아요. 해저도 들어가고 좀 가볍게 잡고 자율권을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어에서도 한번 저 의견 좀 한번 내주시죠.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영업처장을 하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사실 그 바이오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연구기술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하는 세 번째 자금이겠죠. 근데 사실 바이오 쪽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민간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금융시장 상황이나 금리나 인플레 환경에서 굉장히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제 그리고 IPO가 둔화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했던 그 열기가 좀 식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 민간의 어떤 투자 열기가 식어갈 때 정책 자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중진공에서는 사실은 투자와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부분에서 핵심 기술이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초기 투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IPO를 비롯한 이런 엑싯, 특히 이제 M&A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이제 모태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M&A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고 IPO 이외에도 엑시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사실 바이오 쪽에서 투자 시장에서 찬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중진공 같은 그 공공기관에서 그런 여러 버팀목 역할 또 많이 촉진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는 마지막 토픽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발전의 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제 투자가 최근에 바이오 쪽에 일어났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VC 자금들이 벤처, 초기 벤처, 중기 또 여러 분야에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 VC가 사실은 이제 확 올라왔다가 작년 말서부터 약간 이제 그 찬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VC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억제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새 정부에서는 그거를 한번 다시 좀 심각하게 해서 이걸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반도체에 대한 좀 집중적인 그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을 조금 지향을 해서 좀 바이오라든지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보조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의 그 주제와 같이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수준에서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 분야의 바이오 분야에서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진 테라피도 있고 저희 같이 항체 치료제도 있고 mRNA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모달리티별로 실제적으로 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미리부터 어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쪽이 어떤 건지를 좀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거에 따른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함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또 보조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첨단 바이오 쪽도 국가 전략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도 우리를 훌쩍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 분야에서. 그렇죠? 지금 빨리 이런 격차를 좀 좁히고 우리 기술 주권도 좀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생명연에서는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있으세요? 네. 그 전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던 그런 시기에서 일단은 1970년대, 80년대 중화학 입국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왔고 2000년대에 ICT 정보산업 입국을 통해서 선진국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뭘로 계속 지속적으로 선진국을 유지해 나가고 뭘로 국가가 먹고 살까를 고민을 할 때 저희는 그 답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신사업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바이오 입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류의 4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건강 보건 문제나 에너지 환경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의 바이오 기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레드오션이 아니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리고 그 규모가 자동차, 반도체, 화학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누구 한둘이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총력을 그 다 모아서 그 부분들 육성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국가의 NIS 국가 혁신 체계가 있긴 하지만 대학과 출연연과 기업과 정부의 역할들이 다 있긴 하지만 이게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출연연만 해도 대학과 연구비 경쟁을 해야 되고 기업과도 또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경쟁 체계로 가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혁신적으로 혁파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출연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산학연병이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그 혁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바이오 헬스 쪽으로 한류도 좀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바이오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물론 뭐 노령화 시대 건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이거는 정말 첨단 바이오는 국가 전략 기술이잖아요. 이게 다 경제와 외교 안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기술 주권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저 과총이나 공학 한림원에서도 좀 바이오 생명과학 입국을 위한 많은 건설적 좀 그런 아젠다를 좀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저희 과총에서는 바이오 경제 포럼을 여러 해째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짚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사회는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실행인데요. 저는 뭐 제일 큰 거 조금 아까 제가 흥분을 좀 했습니다.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물망처럼 막 얼거 나갔고 그리고 또 특히 바이오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저희 그 서울대 그 툴젠 그 지금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보직을 하면서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약간 또 법원에서 약간 또 좀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또 그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경직된 연구비에 대한 운용이랄까 뭐 창의 연구단에서 일로 넘어오는데 그거가 시약 같은 거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고 미리 사놔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유용으로 그냥 고발해버리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 그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게 특히 바이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를 전공했는데 사실 뭐 기계나 전기 그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이렇게 탁탁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잣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한림원에서도 바이오 분야를 많이 강조하죠. 네, 저희 공학한림원이 원래가 이제 6개 분과가 있었는데요. 올해서부터 이제 그 바이오메디칼 분과를 더 만들었고요. 바이오메디칼이 굉장히 중요해지라는 것을 제가 공학한림원 회장이 6년 전에 됐는데 그때부터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겨우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바이오메디칼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 쪽의 시장이 실제로 IT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바이오를 우리가 빨리 잡지 않으면 G5는커녕 G7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메디칼 분과를 만들고 그쪽에 노력하는 분들을 좀 엔커리지먼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를 이제 어떻게 폭넓게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IT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어떤 거예요? 거의 지금 현재는 바이오하고 IT 시장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현재는 엇비슷하다. 근데 앞으로는 바이오가 더 커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쪽만 하면은 한 1,400조, 1,300조.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을 합한 것보다 좀 크다. 화학까지 합치면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합친 것보다 뭐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1,400조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그보다 훨씬 큰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를 놓고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전체를 다 바이오라고 보면은 뭐 대부분 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제가 기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전기전자 하는 분들이 자동차를 전자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냉장고도 전자제품이 된 지 오래됐고 사실 냉장고는 기계인데 그렇듯이 이제 IT도 바이오 제품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의 많은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나 메디칼의 그 부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회장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장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보면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합쳐보면 뭐 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만 보면 한 세계 2위 정도? 빅파마에 비하면은 이런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뭐 IP, 지식재산권이나 뭐 인지도 이런 건 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게임도 안 되고요. 제가 뭐 7,500억 팔았다고 얘기했는데 류마티스 시장만 그때 40조 원이 넘었어요. 일본이 10조 원이 넘으니까 그때 생각했던.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생명과학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주세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쟁 회사의 나라들의 그 임상 계획을 보면 걔네들이 뭐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캔서 쪽을 하겠다. 뭐 미국 FDA 들어가면 다 나가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 그 저 주주 보고서에 보면 3년 5년 계획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이 나가는 방향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파이저의 그 자체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큰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전략을 써서 한다는 거는 스투피트한 것 같고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거의 아류로서 개발들을 해요. 그러면 그거보다 5년 10년 뒤떨어져서 나와봐야 사실은 투자비 대비 한국 시장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 승인 받는데 전체 승인 비용이 50%를 써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절대 한국 그 승인부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문제도 거기에서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유럽부터 갑니다. 거기가 더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듯이 누군가가 이 전 세계 이 바이올로지의 컨트롤 타워를 딱 보고 다 나와 있어요. 뭐 반도체는 비밀이지만 그 바이오 산업은 5년 동안 전 세계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요소 기술을 가진 애들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집중 선투자하면 4, 5년 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연구도 사람이 하는 거고 글로벌에 진출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일선 연구자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자, 생명연의 책임 기술원 윤태성입니다. 자, 대한민국 발전의 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건설적 제안을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7,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를 만들고 저희가 키스트 분원으로서 이곳에 내려와서 생명연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국가 주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저희가 과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바뀌면서 너무나 저희 과학자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민간 주도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과학자의 자존심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연구소 기업가 정신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새겨봤을 때 과거 7, 80년대 원자력 볼모지에서 우리 최행석 박사님이 원자력 대부로서 이렇게 새로운 지경을 만들었듯이 현재 우리 생명연이 정말 아까 전에 셀트리온도 말씀하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백질 카피약이거든요. 저희 생명연이 단백질 신약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기업을 창출하는 생명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참 최영섭 박사님 얘기도 하고 아까 포항제철 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때 당시 그게 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 중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아마 이런 두 분이 가장 과학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이 융합의 연구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칸막이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이게 반도체 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바이오처럼 경쟁력에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첨단 로봇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수소 이런 에너지 쪽, 요즘은 또 SMR 이런 차세대 원전 있잖아요. 이쪽도 과감히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누리호도 있었지만 뒤쳐져 있잖아요. 양자, 아마 이제 첨단 바이오도 추격형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반도체처럼 잘하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2차 전지, 5G, 6G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굴러가는 생태계가 됐잖아요.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서서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 박영호 대표님. 예, 이제 바이오 벤처들은 특히 이제 바이오 벤처들은 거의 적자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비용을, 그리고 R&D의 100%, 뭐 90% 100%를 다 R&D에 쏟아붓고 적자고, 거기에 이제 벤처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못 버는데 세금을 안 내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매출액이 어느 이하인 기업이 R&D 비용으로 쓰는 거, 임상 비용 포함해서 모든 비용의 30%를 캐시로 돌려줍니다. 그걸 갖고 재투자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적극적인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중요한 제안이시고요. 네. 또 국가적으로 IP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근데 저기 지식재산권은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 산업을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지식재산권이 대기업이 만드는 그런 대로 잘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학교나 출연연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평가를 건수로 하기 때문에 건수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질적인 그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제 괜히 미래에 걱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식재산을 잘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지식재산을 우리가 만들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건수보다는 질적인 지식재산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이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재산을 잘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 지식재산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심사하는 것도 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빨리빨리 못하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심사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지금 특허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거든요. 돈을 쓰는 기관보다도 심사료를 받아서 하면 돈을 버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에도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 지식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해주면, 특허청에서 그런 전략을 짜면 그것을 이제 산업계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면 헤드쿼터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죠. 과학기술은 그 혁신의 과정이랄까 뭐 메커니즘이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을 이해를 해서 혁신이 계속 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변자 혹은 그 최고 통치자의 그 말을 전할 채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각 부처라든가 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때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여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과학기술 뭐 디지털 부총리 또는 뭐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 또 좀 만들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우리 과학기술계 의견이 집약돼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오늘 국가의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그 정말로 중요한 이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